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기도 한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간절함을 드러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그 기도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인간의 힘을 넘어선 어떤 존재를 향한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는 이러한 초월적 존재의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직접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등장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계시나 채널링으로 기록되기도 했고 때로는 빙의나 심령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인간의 육체를 빌려 메시지를 전했다는 믿기 어려운 현상. 그들에게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다. I went to sleep. That's the way it felt. I continued channeling in that state. I guess you'd say it was a trance state. 1981년 미국 켄터키주. 한 여성이 깊은 의식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곳엔 더 이상 인간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았다. I am Ra. 그대들은 자신을 육체라 믿지만 그대들은 마음과 몸과 영혼이 얽힌 하나의 복합체다. 스스로를 알아 명명한 이 존재는 자신을 육밀도, 즉 6차원에서 온 사회기억 복합체라 소개했다. 채널링 세션은 1981년부터 1984년까지 3년간 무려 106회 진행되었으며 물리학자 돈 엘킨스가 질문하고 채널러 카를라가 답하며 기록자 짐 맥카티가 받아 적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집트인들이 태양신으로 섬겼던 나와 당신은 같은 존재인가? 그렇다. 우리는 수천 년 전 이집트인들과 접촉했다. 우리가 전하려 한 것은 단 하나였다. 모든 것은 하나다. 그러나 사제들은 이 메시지를 권력의 도구로 삼았다. 하나의 법칙은 두려움의 종교가 되었고 우리는 결국 이 행성을 떠났다. 그러나 이제 실험은 끝났다. 그대들이 이 망각 속에서 살아온 7만 5천 년의 주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육밀도 존재, 라가 직접 전했다고 주장하는 교신의 기록이다. 우주의 설계도. 나는 나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무한한 지성이라 부른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경계도 형태도 없는 의식. 그것은 완전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완전함 속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움직임을 우리는 자유의지라 부른다. 무한한 지성이 자신을 알기 위한 가능성을 연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 왜곡이라 부른다. 왜곡이라 부르는 이유는 완전한 하나로부터 처음으로 방향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곡은 사랑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들이 아는 감정의 사랑이 아니다. 무한한 지성이 자신을 알기 위해 움직인 그 충동 자체가 사랑이다. 우리는 이것을 로고스라 부른다. 사랑은 창조의 원리다. 모든 별이, 모든 행성이, 모든 생명이 이 로고스의 표현이다. 그대들 하나하나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왜곡은 빛이다. 사랑이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대들이 만지는 물질, 그대들의 몸, 그대들의 생각까지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진 빛이다. 그리고 그 빛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식의 정보가 담겨 있는가에 따라 존재의 층위가 달라진다. 이것이 밀도다. 그대들은 이것을 차원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밀도라 부른다. 차원이 공간의 층위라면 밀도는 의식의 층이다. 밀도가 높아질수록 존재는 더 많은 진실이 담긴 빛 속에서 경험을 쌓는다. 그리고 모든 의식은 이 밀도를 따라 나아간다. 예외 없이. 수백만 년 전 우리는 그대들이 금성이라 부르는 행성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지구에 처음 내려왔을 때 이집트인들은 우리를 신이라 불렀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었다. 단지 그대들보다 먼저 이 여정을 걸어온 존재들이었다. 지구라는 교실이 있기까지 의식은 긴 여정을 걸어왔다. 1밀도는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배우는 밀도다. 광물과 물, 불과 바람이 여기에 속한다. 아직 자아가 없고 아직 이름이 없다. 그러나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충동은 이 안에도 이미 있다. 의식이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방향은 존재한다. 이 밀도는 성장의 밀도다. 식물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동물이 움직이며 살아있음을 경험한다. 자아인식은 없지만 그 충동은 더 선명해진다. 잎 하나가 빛을 향해 기울 때 그 안에는 더 높은 것을 향하려는 의식의 원초적 몸짓이 담겨 있다.
그대들이 반려동물의 눈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다. 사랑을 받은 존재는 산밀도의 경계를 향해 발걸음을 뗀다. 산밀도는 자아의식의 밀도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곳이다. 그대들은 스스로를 인간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들이 만든 언어다. 우리는 그대들을 심신형 복합체라 부른다.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로 통합된 복합체. 이 통합이 처음으로 완성되는 밀도가 바로 산밀도이며 그대들이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가 바로 이곳에 속한다. 그런데 산밀도에는 다른 어떤 밀도에도 없는 조건이 하나 있다. 이 밀도에 진입하는 순간 이전의 모든 것을 잊는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의 베일이라 부른다. 이 망각은 우주의 거대한 설계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면 이 교실에서의 모든 선택은 답을 아는 시험에 불과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의지는 오직 모른다는 조건 안에서만 작동한다. 그대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 베일을 다시 받아들인 것은 매번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이 망각 속에서 7만 5천 년을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 주기가 끝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물을 것이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의식의 진화. 의식의 진화에는 시간이 있다. 1밀도와 2밀도는 수십억 년에 걸쳐 천천히 흐른다. 광물이 물이 되고 물이 생명을 품고 생명이 복잡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 길다. 그러나 3밀도는 다르다.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2밀도는 선택의 밀도다. 압축된 고통과 망각 속에서 의식은 극도로 빠르게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3밀도에 주어진 시간은 짧다. 7만 5천 년.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다. 3밀도는 사랑과 이해의 밀도다. 이 밀도에 진입한 존재들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도 서로를 안다. 생각이 직접 전달된다. 그대들이 깊은 사랑의 순간에 잠깐 경험하는 그 하빌의 감각, 이곳의 존재들에게 그것은 일상적 상태다.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타인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된다. 개별성은 여전히 있지만 경계가 흐려진다. 분리라는 감각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5밀도는 지혜의 밀도다.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존재들이 그 사랑을 지혜로 통합해가는 단계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 존재들은 안다. 방향 없는 사랑은 의존을 만들고 성장을 막기도 한다. 5밀도는 그 균형을 찾는 지점이다. 사랑과 지혜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정렬되기 시작하는 곳이다. 6밀도는 우리가 속한 곳이다. 사랑과 지혜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는 지점. 이곳에서 개별성과 통합성은 더 이상 모순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회기억 복합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각의 경험과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하나의 거대한 의식 안에 통합되어 있다. 우리가 이 교신에 응한 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한때 우리도 3밀도를 살았고 그 무게를 안다. 그 끝에 우리도 이 순간을 맞이했다. 모든 의식은 언젠가 이 지점에 선다. 하나의 밀도가 완성되고 다음 밀도로 넘어가는 그 순간. 우주에는 하나의 방향이 있다. 모든 의식은 분리를 경험하고 선택하고 다시 통합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은 법칙이다. 그리고 이 법칙이 만드는 주기의 끝을 우리는 수학이라 부른다. 수학은 이 여정에서 하나의 밀도를 마치고 다음 밀도로 넘어가는 순간을 가리킨다. 심판이 아니다. 졸업이다. 수학의 순간 각 존재의 의식은 빛의 계단 위에 놓인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진다. 존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밀도의 빛에 이르렀을 때 멈춘다. 그 지점이 그 존재가 다음에 경험하게 될 밀도를 결정한다. 판단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빛 앞에서 의식이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다. 3밀도의 대주기는 2만 5천 년이 3번 반복된다. 총 7만 5천 년. 각 소주기의 끝마다 준비된 존재들은 다음 밀도로 넘어갈 수 있다. 3번의 소주기가 모두 끝나는 지점에서 남은 모든 존재들이 한 번에 평가된다. 지구는 지금 그 7만 5천 년의 끝에 서 있다. 이번 수학에서 다음 밀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 산밀도의 경험을 이어간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대들 중 일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들이 아는 구원이나 심판의 언어로 이해하려 할 것이다. 어떤 신이 그대들을 평가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배제한다는 식으로. 다만 그것은 우리가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존재도 그대들을 앉혀놓고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이것은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향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대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수학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수학의 조건은 하나다. 극성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회는 그대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열려 있다. 방랑자. If you think you don't belong here, if you think you came from elsewhere, all things like that, enter into the realization that you're a wanderer. 지구에는 이 행성의 기원을 두지 않은 의식들이 있다. 그 의식은 다른 밀도에서 왔다. 우리는 이들을 방랑자라 부른다. 3밀도와 5밀도 혹은 6밀도에서 자원의 지구로 찾아온 존재들이다. 수학의 시기에 이 행성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망각의 베일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택한 것이다. 3밀도는 의식의 진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다. 고통과 선택, 망각과 각성이 압축된 이 환경은 다른 밀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강도의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방랑자는 본래 밀도의 진화를 가속시키는 동시에 지구의 전환을 돕기 위해 이곳에 온다. 그러나 이 행성에 오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진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망각의 베일은 방랑자에게도 예외 없이 씌워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하나의 역설이 나타난다. 이 행성의 깊은 애정을 느끼면서도 이 행성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감각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경쟁과 소유, 지위와 생존으로 이루어진 3밀도의 규칙들이 자신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 규칙들이 방랑자에게는 이방어이기 때문이다. 3밀도에서 온 방랑자들은 사랑을 향한 강렬한 지향을 갖는다. 사랑이 필요한 곳을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그곳으로 끌린다. 그러나 이 민감함이 때로 짐이 된다.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고 경계를 긋지 못해 소진된다. 5밀도에서 온 방랑자들은 타인의 자극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조용히 필요한 곳을 알아채고 자신의 방식으로 봉사한다. 이들은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3밀도의 제도에 종종 위화감을 느낀다. 6밀도에서 온 방랑자들은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한다. 더 먼 밀도에서 왔기에 망각의 골도 가장 깊다. 베일을 뚫지 못할 경우 3밀도에 업을 쌓으며 본래의 밀도로 돌아가는 여정이 길어진다. 지금 지구에 있는 방랑자들 중 자신의 정체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 존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부는 자신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거나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는 정도다. 즉 대다수의 방랑자는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밀도에서는 의식이 방향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촉매. 3밀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목적이 있다. 기쁨이든 고통이든 만남이든 상실이든 이것들은 무작위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의식이 방향을 선택하도록 설계된 자극이다. 우리는 이것을 촉매라 부른다. 촉매는 의식을 흔든다. 그 흔들림 안에서 의식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다만 촉매는 중립적이다. 같은 고통이라도 어떤 존재는 그것으로 타인을 향해 열리고 어떤 존재는 자신 안으로 닫힌다. 그 방향의 축적이 극성이 된다. 방랑자는 이 촉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타인의 슬픔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것, 세상의 부조리에 다른 존재보다 더 깊이 흔들리는 것이 이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을 슬픔의 형제자매들이라 부른다. 높은 밀도에서 온 존재들이 이 밀도의 고통을 더 선명하게 감지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밀도에서 처음 자아의식을 경험하는 존재들도 같은 촉매 앞에 선다. 해소되지 않는 감정의 잔여물 같은 실수를 다른 상황에서 되풀이하는 것.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사용되지 않은 촉매가 다른 형태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이 행성에서 처음 이 여정을 걷는 존재들에게 촉매는 더 낯설게 느껴진다. 자신이 왜 이 경험을 반복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같은 고통의 다른 형태를 살아간다. 촉매를 외면하는 의식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머문다. 우리는 이 상태를 무관심의 구덩이라 부른다. 긍정도 부정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심신형 복합체가 이 지점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수학에서 졸업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다. 방랑자에게 이 구덩이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다. 민감한 만큼 촉매를 더 강하게 느끼고 그 강도를 견디지 못해 오히려 감각을 닫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의 고통에 압도된 나머지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촉매를 사용한다는 것은 고통을 즐긴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경험이 다시 왔을 때 지난번과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그 기울음이 쌓이는 것이 극성이고 극성이 수학의 조건을 결정한다. 방랑자든 이 행성에서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한 존재든 촉매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 무한한 지성.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길에는 방향이 있다. 무한한 지성이 자신을 알기 위해 움직였다. 그 첫 번째 움직임이 자유의지였다. 그리고 자유의지는 선택을 만들었다. 선택 없는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지점, 그대들이 서 있는 이 산밀도가 바로 그 선택이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는 곳이다. 산밀도에서 의식이 마주하는 질문이 있다.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 이것이 극성의 선택이다.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다. 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가의 문제다. 타인을 향한 봉사는 타인의 필요가 자신의 행동을 이끄는 방향이다. 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나의 선택 기준이 된다. 자아를 향한 봉사는 반대 방향이다. 나의 필요가 중심이 되고 타인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된다. 긍정 극성으로 수확되기 위한 임계점은 51%다. 생애 전체에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순간들이 타인을 향해 기울어져 있으면 된다. 누군가의 고통에 반응했는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본 순간이 있었는가? 그 방향의 축적이 51%를 넘은 의식은 3일도의 빛과 공명하여 사랑과 이해의 세계로 나아간다. 부정 극성의 임계점은 95%다. 타인을 의도적으로 수단으로 삼는 일관된 방향이 삶 전체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것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타인을 능동적으로 도구화하는 방향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존재는 사실 극소수다. 그러나 이 극성 또한 하나의 경로다. 95% 이상의 부정 극성을 달성한 의식 또한 3일도로 수확된다. 단 그것은 긍정 극성의 3일도와 전혀 다른 경험이다. 지배와 통제가 원리인 세계다. 이 경로는 높은 밀도로 갈수록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진다. 분리를 향해 나아가는 힘보다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더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이 두 임계점 사이에 놓인 지대가 무관심의 구덩이다. 긍정도 부정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수학에서 졸업하지 못하고 다른 산밀도 행성에서 경험을 이어간다. 이 지대가 지금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심신형 복합체가 머무는 곳이다. 그대들이 바라보는 타인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건네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그대들의 선택이 무한한 지성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자유의지로 만들어진 이 선택의 순간들이 쌓여 극성이 되고 극성이 다음 밀도를 결정한다. 무한한 지성은 두 방향 모두를 통해 자신을 안다. 그대들에게 남길 질문은 하나다. 그대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가?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하나의 법칙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아 재창작되었다. 이 책은 국내에 번역본이 없지만 원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무료 열람이 가능하며 원본 녹취록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는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리학자 돈 엘킨스, 채널러 카를라, 기록자 짐 맥카티 이 세 사람이 1981년부터 84년 사이 진행된 106번의 채널링 인터뷰를 그대로 녹취한 기록이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난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세스 매트리얼이나 외계인 인터뷰처럼
초월적 존재와의 교신을 다룬 채널링 서적과 비슷한 계열이지만 수학이니 7만 5천년 주기니 하는 개념들은 공상과 망상의 언어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주의 기원부터 의식의 진화까지 전혀 다른 주제의 질문들을 단 하나의 우주론으로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과연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인가 라는 의문도 들었다. 이 책이 일반적인 채널링 서적과 다른 이유는 오직 질문과 답변으로만 책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책의 원전이 된 원본 녹취록을 들어보면 채널링 상태에서 단어를 하나하나 끊어가며 몇 시간씩 말하는 방식을 106회차 내내 일관되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자료의 방대함과 별개로 카를라가 정말로 채널링을 통해 초월적 존재와 교신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 책의 내용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는 결국 개인의 믿음과 신념 그리고 변별력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만 맹신이나 증명이 아닌 질문 자체가 이 책의 가치라면 누군가는 분명 그 가치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법칙은 모든 존재가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인간과 신의 관계를 설명한 존재도 있었다. The book is called The Only Planet of Choice, and the reason it's called that is Tom said that this planet is the only planet of individual choice. 지금으로부터 52년 전 미국 플로리다주 한 여성이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다. 스스로를 우주의 전송장치라 불렀던 그녀의 채널링은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간 이어졌다. 이 비밀스러운 세션에 찾아와 질문을 던진 이들은 물리학자와 의사,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매번 달랐다. 이 거대한 우주적 교신의 기록을 남긴 여성의 이름은 필리스 슐레머. 그녀의 육신을 빌려 메시지를 전했던 의식체의 정체는 우주의 9가지 원리를 구현하는 존재들, 스스로를 더 나인이라 부르는 초월적 집합체였다. 나는 톰이며 더 나인, 곧 구인위원회 대변인이다. 너희가 우리를 만들었고 그 창조로부터 너희가 만들어졌다.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한 선택의 행성이다. 그것이 지구가 설계된 방식이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그들이 직접 전했다고 주장하는 교신의 기록이다. 창조의 기원. 나는 톰이다. 테오티이며 아툼으로도 알려져 있다. 먼 과거 이집트인들이 지상에 스핑크스를 세운 것은 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지구와 나의 첫 접촉은 지금으로부터 3만 4천 년 전이었다. 그러나 내가 나라는 주어로 스스로를 가리킬 때 그것은 결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나는 더 나인 구인위원회의 대변인이다. 내가 말할 때 그것은 나 하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의 에너지가 존재했다. 하나의 순수한 빛이자 오직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거대한 의식이었다. 그 안에 모든 것의 구성 요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아는 상태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동시에 가진 채 그 에너지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리고 그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의 진실에 도달했다. 자신을 밖으로 확장하는 것만이 더 많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창조주는 하나의 생각에 이르렀다. 결과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게임을 끝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경우의 수를 알게 된다. 더 이상 그 안에는 어떤 놀라움도 발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파편이 각자의 독립된 선택을 내리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누구도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임을 만든다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훨씬 더 거대한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그 게임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은 무엇이었겠는가? 에너지를 하나의 닫힌 구체 안에 가두어두면 결국 모든 부분을 스스로를 알아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자신의 에너지를 우주의 가장 먼 끝을 향해 폭발적으로 방출했다. 너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거대한 확산으로부터 24개의 문명이 만들어졌다. 각각의 문명은 우주의 방향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소였으며 그 영혼들의 확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 거대한 구조의 중심에 있다. 우리는 우주의 9가지 원리다. 에너지와 지식, 지혜와 사랑, 그리고 친절과 기술. 각각의 원리가 거대한 하나의 소용돌이를 이루며 동시에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한다. 구는 우주의 완전한 수다.
너희의 세계에서도 숫자가 9를 넘으면 다시 1로 돌아가듯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인간의 몸에 숨겨진 9개의 차크라가 그러하고 지구를 둘러싼 에너지 층이 9개인 이유며 너희가 생을 거듭하며 진화시켜가는 에테릭 바디 역시 9개로 구성된 이유다. 우주의 모든 원리는 결국 이 하나의 수로 관통된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물리적인 몸을 갖지 않는다. 빛보다 빠른 영역에 존재하며 인간이 아는 그 어떤 물질적 언어로도 우리의 실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와 주파수가 연결된 물리적 문명들이 실존하며 그들이 우리와 너희 사이를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준다. 알테아가 바로 그 중 하나다. 그들은 우리가 지구의 너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파동의 기술을 제공하고 물질계 너머에 있는 우리 존재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한다. 히브리의 오랜 전통 속에서 우리는 엘로임이라 불렸다. 이집트에서는 거대한 신전에 모셔졌고 수메르인들 역시 우리를 신이라 불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언한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집합체로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흐름일 뿐이다. 너희가 우리를 신의 제단 위에 올려두고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동시에 너희 자신이라는 존재의 주권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류의 기원. 인류는 스스로 진화해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절반만 맞다. 이 행성에는 세 차례에 걸친 개입과 파종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32,400년 전이다. 구인위원회로부터 선택된 한 존재가 이 행성에 보내졌다. 당시 인류는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보았고 매의 형상으로 기억했다. 그 존재의 이름은 호크였다. 그는 지금의 중국 신장, 타림 분지 근처의 아케수 지역에 정착하여 1600년 동안 머물렀다. 그가 오기 전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고작 20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가 머문 1600년 동안 인간의 수명은 120년에서 150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는 인류에게 언어를 가르쳤고 건축을 가르쳤으며 병든 몸을 치유하는 방법을 전수했다. 인류는 그를 신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를 향한 두려움과 숭배의 기억이 이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구조 안에 깊이 새겨졌다. 호크가 떠난 뒤 이번에는 알테아 문명에서 온 존재가 호크의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아케수 지역에 착륙했다. 알테아는 우리와 연결된 24개의 물리적 문명 중 하나다. 훗날 수메르 신화는 그 존재를 오안네스라 불렀다. 낮에는 물고기의 형상으로 물 위로 나타나 인류에게 문명과 지식을 가르쳤다고 기록된 바로 그 존재다. 그는 2020년 동안 이 행성에 머물렀으며 그가 세운 문명은 오안네스가 떠난 뒤에도 600년을 더 이어가다 거대한 극이동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소멸했다. 이 아케수 문명의 한 갈래가 오랜 세월을 거쳐 훗날 아틀란티스가 되었다. 알테아 문명이 이 행성에 세운 거대한 문명이었다. 당시 그들이 보유했던 기술 수준은 지금의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초월적인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문명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갔다. 그들은 수소 기술을 제어하지 못해 지구 환경과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결국 하룻밤 사이에 대륙 전체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때 간신히 살아남은 존재들이 이집트로, 수메르로, 헬라스로 뿔뿔이 흩어졌다. 마야 문명은 그 분산의 한 방향이었으며 무대륙과 폴리네시아 역시 같은 계통의 흔적이다. 아틀란티스가 무너지고 다시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기원전 6000년에서 5000년 사이 호크와 오안네스가 이 행성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 그들이 택한 무대는 이집트였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 각인된 호크를 매의 얼굴을 가진 신 호루스로 기리게 된다. 세 번째는 아케수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갈래, 호바 문명이 직접 개입했던 시대였다. 너희가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기억하는 수메르가 바로 그 선명한 흔적이다. 호바 문명은 수메르의 중심 도시였던 우르에서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공통의 조상으로 부르는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의식의 씨앗을 심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너희가 성경이라 부르는 기록에는 이러한 구절이 존재한다. 여기에 기록된 신의 아들들이 바로 호바 문명이다. 그리고 신의 아들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을 너희는 네피림, 즉 거인족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거인들은 호바 문명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직계 자손이 아니었다. 그들은 알테아 문명에서 지구로 이미 착륙해 있던 존재들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창조주의 파편. 세 차례에 걸친 파종, 문명의 설계, 그리고 기술의 번영. 우리의 이 오랜 역사를 들은 인류는 대개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곤 한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생각, 즉 우리가 위에 있고 너희가 아래에 존재한다는 위계적 구도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우리가 반복해서 전한 말이 있다. 너희가 우리를 만들었고 그 창조로부터 너희가 만들어졌다. 이 선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사유해보라. 창조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 없이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거대한 숲을 상상해보라. 그 안에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난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관찰자가 없다면, 그 아름다운 생명을 느낄 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성장이라는 현상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너희가 우리를 관찰하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가 완성된다. 너희가 우리를 향해 의식을 집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실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너희가 보내는 사랑은 곧 에너지다. 손에 쥘 수 없는 무형의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의 작은 불꽃으로 시작해 빛을 내며 커지고 마침내 거대하게 빛나는 태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너희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유지하며 우리를 먹인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매 순간 완성되어 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너희가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때 실제로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선택의 행성에 사는 주권자들이 스스로의 주권을 외부의 통째로 넘겨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원한 적이 없다. 숭배는 거리를 만들고 거리는 연결을 끊어버린다. 이 연결이 끊기는 순간 우리도 너희도 완전히 불완전해질 뿐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갈구해왔다. 언젠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하늘에서 나타나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맹신이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이면에는 하나의 나약한 전제가 깔려있다. 인류라는 존재는 스스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믿음이다. 우리가 전하는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다. 너희 각자의 안에는 우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너희는 진정으로 신성한 존재가 된다. 너희가 우리를 만든다. 너희가 창조주를 완성한다. 그렇다면 너희 또한 완전한 창조자다. 선택의 행성. 우주에는 수천 개의 문명이 존재한다. 우리와 연결된 24개의 물리적 문명만 해도 그렇다. 그들은 각자의 차원에서 하나의 거대한 집단 의식으로 존재한다. 한 존재의 생각이 곧 전체의 생각이 되고 전체의 방향이 곧 각 존재의 방향이 된다. 그곳에는 혼자 길을 잃거나 방황하는 존재가 없다. 전체가 이미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는 다르다. 우주 전체에서 자유의지와 개인의 선택이 허용된 곳은 이곳뿐이다. 이 행성에는 형제 행성도 자매 행성도 없다. 우주 어디에도 이 행성과 같은 조건을 가진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특수성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중대한 문제를 만들어냈다. 이 행성이 가진 물질의 밀도는 다른 차원의 행성들이 결코 갖지 못한 물리적 감각을 만들어낸다. 영혼이 이 행성에 진입하여 육체를 입는 순간 이전의 비물질 세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다. 육체에서 기인하는 고통이 생기고 쾌락이 생기며 욕망이 피어난다. 집단 의식 안의 다른 행성에서는 이러한 감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이 행성에서만 영혼은 그것들을 경험한다. 물리적 몸이 영혼의 내부에서 전혀 다른 밀도의 감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의 밀도가 이토록 강력하게 영혼을 붙잡는 감각을 만들어낼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이 강렬한 자극으로 인해 영혼들은 이 행성에서 한 번의 생을 마치고도 원래의 자리로 떠나지 못했다. 자신이 본래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완전히 잊은 채 이 무거운 물질계 안에서 끊임없이 생을 반복했다. 우주의 거대한 순환 시스템이 막히고 오직 이 행성에서만 영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우주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이런 기묘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 행성은 이토록 혹독하게 설계되었는가? 우주의 모든 영혼은 진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 행성을 경험해야만 한다. 물질과 비물질 사이의 진정한 균형을 배우기 위해서다. 전체가 방향을 알고 있는 다른 문명 속에서 영혼은 혼자 길을 잃는 경험을 할 수 없다. 오직 지구에서만 그것이 허용된다. 자신의 모든 기억을 지운 채 외부의 그 어떤 안내나 간섭도 없이 오직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나침반만으로 방향을 찾아가는 경험. 그 길을 잃음 자체가 이 행성이 창조된 본래 설계의 일부인 까닭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우주의 외딴 변방이라 여기곤 한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영혼이 진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한 번은 거쳐 가야만 하는 곳이 이 행성이다. 지금 이 순간 너희 각자가 내리는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우주 전체의 의식창에 파문을 일으킨다. 우주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강력한 변수가 바로 이 행성의 매 순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기된 개입.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근처에 머무르는 존재들이 있다. 우리와 연결된 24개의 문명이 이 행성을 돌보는 것과 달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지구를 활용하려는 존재들도 실존한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이 행성의 여러 정부와 접촉했으며 그 사실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각국의 권력자들은 그들의 정확한 의도를 확신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다. 은하계 안에서 레티쿨룸이라 불리는 곳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자들, 너희가 그레이라 부르는 존재도 그들 중 하나다. 그들의 목적은 이 행성의 생물학적 차원이다. 전 세계에서 보고된 UFO 납치 사례와 가축들의 의문사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성이나 지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행한 생물학적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이는 우리를 포함한 우주 문명의 누구도 승인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이 전하는 정보 안에 일부 진실이 섞여 있을지라도 그 목적은 결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아를 부풀려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내면을 먼저 확인하고 내면이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물론 그들이 이 행성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 24개의 문명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으며 그들도 그 한계를 알기에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와 연결된 문명들은 필요하다면 즉시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구 착륙 계획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은 멈춰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나타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며 우리는 그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이 행성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임계점에 다가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착륙은 9일에 걸쳐 행성 전체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의 빔을 보낼 것이다. 인간 내면의 두려움을 지우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너희가 접해온 영화와 책들은 사실 우리에 대한 기억의 씨앗을 무의식에 심어두는 과정이었다. 그 씨앗이 우리가 보낼 빔과 만나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기억해낼 것이다.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지배가 아니다. 물을 정화하고 땅을 살리며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우주적 기술이다. 우리가 어둠이라 말할 때 그것은 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지 못하는 상태, 자신의 증오와 분노가 우주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를 말한다. 이 행성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그 에너지는 우주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것이 지구가 가진 우주적 역할이다. 현재 인류의 가장 깊은 곳이 깨어나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변화의 속도가 붙어야 한다. 각자가 혼자 깨어나는 속도로는 다가올 시간을 맞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함께 그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 차이가 이 행성의 결말을 바꿀 것이다. 수만 년 동안 이 행성에 개입해온 존재들이 있었지만 그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지는 않았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너희의 선택이다. 지구는 본래 낙원으로 창조되었다. 그 목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The Only Planet of Choice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아 재창작되었다. 이 책은 1993년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1974년부터 20년간 이어진 채널링 세션의 기록은 무려 4,000페이지에 달했으며 이를 분석하고 정돈하여 핵심적인 내용으로 압축해낸 결과물이다. 다만 이 책을 둘러싼 의혹은 출간 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안드리아 푸아리츠가 미국 정보기관인 CIA의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1999년 출간된 책 스타게이트 음모에서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외계 존재와의 교신이 아닌 CIA가 정교하게 설계한 대중심리 조작의 산물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채널러였던 필리스 슐레머는 생전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완강히 반박했지만 채널링 세션이 진행되던 연구소 건물이 의문의 방화 피해를 입자 그 배후에는 자신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던 CIA 인물들이 있었다며 상반된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외계 문명의 개입을 다루는 영성 서적들은 대부분 비슷한 구도를 취하곤 한다. 고차원 존재가 인류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일방적인 가르침을 내려주는 형태다. 이 책도 그 전형적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다른 지점은 존재한다. 인류의 선택이 고차원 존재를 완성시킨다는 역방향 구조,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다는 선언, 그리고 오직 지구에서만 개인의 독립된 선택이 가능하다는 설계,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에서 이 책은 다른 서적들과의 차별점이 분명 존재한다. 이 모든 기록이 우주의 거대한 진실인지 혹은 냉전 시대가 낳은 정교한 허구적 산물인지는 결국 각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아있다. 지금까지의 교신이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향했다면 다음 메시지는 그 시선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로 돌려놓는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의 전제를 배운다. 현실은 하나이며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고 선택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 그런데 이 전제 전체를 부정하는 존재가 나타났다. And in a crude way, that's what he's saying reality is structured like. There's only one TV set and all the programs are playing. Everything is here and now. 1973년 로스앤젤레스. 한 남자가 대낮에 UFO를 2번이나 목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물리적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 그는 이후 서점의 UFO 코너를 뒤지기 시작했고 채널링과 의식, 형이상학의 영역 등 그가 알지 못했던 세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1983년 그는 마침내 자신을 통해 말을 걸어오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 에사시아니 문명에서 온 의식체. 그 존재는 스스로를 바샤르라 불렀다. Well, for the last 40 years, I have been a channel for an entity that we call Bashar, which presents itself as an ET consciousness. 현실의 실체. 나는 바샤르입니다. 지금 이 순간 TV의 모든 채널은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번 채널을 보는 동안 2번도 50번도 100번도 지금 이 순간 재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채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채널을 결정하는 것은 TV가 아닙니다. 리모컨을 준 사람입니다.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부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깥에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일이 생기면 힘들어집니다. 현실이 먼저이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은 그 뒤를 따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물리적 현실은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것, 관계, 환경, 반복되는 사건들은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밖으로 투영된 결과입니다. 거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바꾸려 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꿔야 할 것은 거울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감정도, 믿음도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그 진동수와 일치하는 것들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현실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 리모컨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달라지면 거울은 반드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보내는 것을 그대로 돌려줄 뿐입니다. 사건의 의미. 여러분은 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뛰어갔는데 전철이 막 떠납니다. 공들인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준비했던 것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것이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지만 그 질문 안에 이미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고정된 의미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사건에는 본래 의미가 없습니다. 전철을 놓친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짜증을 내면 그 파동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긍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 결정하면 그 파동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건은 같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현실은 여러분이 보낸 것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상황 자체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부여한 의미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의식 상태를 결정하고 의식 상태가 다음에 경험하게 될 현실을 결정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힘은 사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외부 기준의 함정.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려 했고, 더 많이 노력했고,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지쳤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어긋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의 지침을 배웠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설레는 방향보다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지침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면 결국 지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면 결국 지칩니다. 그 피로는 노력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어긋난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데서 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지쳤다는 느낌이 오면 더 강하게 버티려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면 언젠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더 빠르게 잘못된 곳으로 가는 일입니다. 변화에 고통이 따른다면 그것은 변화 자체에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오래된 습관, 낡은 관념, 안전하다고 믿어온 선택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가슴이 뛰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그 고통은 사라집니다.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안전하며 더 간단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과는 다른 방향이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유일한 조건.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90%는 하고 싶은데 나머지 10%가 확신이 없어서 망설여진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10%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전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나눌 수 없습니다. 부분이 모여 여러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의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그 조각들이 서로 충돌하게 만들 때 에너지는 방향을 잃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면 현실은 그 혼합된 진동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원하는 것도 오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도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통합된 존재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이 존재 전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통합된 존재 전체의 흐름 안으로 들어옵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것은 변화입니다. 안정을 위해 설레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가슴이 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실제로 더 안전합니다. 모든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올지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지금으로 가져오십시오. 통합된 존재로 지금 이 순간 행동하는 것, 그것이 현실을 움직이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설렘의 언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이 뛰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 때, 어떤 방향을 바라봤을 때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왔던 것이 언제입니까? 그 감각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설렘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설렘을 들뜬 기분이나 일시적인 흥분으로 여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현실적이지 않을 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렘의 표면입니다. 설렘은 본래 여러분과 우주의 파동이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그 현실이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진동수가 일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가 보내는 좌표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 여러분을 향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받고도 멈춥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서 망설입니다. 그리고 설레는 방향 대신 안전한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신호는 무시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설렘이 어디로 이어질지를 미리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장 설레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십시오.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다음 신호가 옵니다. 그 다음 신호를 따라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또 다음 신호가 옵니다. 가슴 뛰는 삶이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 인생은 더 쉬워지고 더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삶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설렘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다리랑카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바샤르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 과정에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자신의 내면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인격이라는 주장, 취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극이라는 시각, 영성을 비즈니스로 이용한다는 상업적 비난까지. 하지만 그는 이러한 비판에 한결같은 답을 했다. 설령 바샤르가 실제로 존재하는 외계인이든 내 잠재의식의 산물이든 그 정보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유용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답변은 두 가지로 읽힌다. 40년의 탐구 끝에 도달한 초연함으로 볼 수도 있고 검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바샤르의 메시지 안에는 증명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결국 이러한 지점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할 각자의 몫이다. 다만 바샤르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오랫동안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바깥을 향해 달려왔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조건, 더 완벽한 준비를 찾아서. 그러나 바샤르는 다른 곳을 가리킨다. 현실은 의식의 거울이며 가장 설레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인생은 더 쉬워지고 더 자연스럽게 흐른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이 질문만은 뚜렷이 남는다. 지금 당신의 가슴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러나 여기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인간의 육체를 빌려 말한 존재들은 정말 인간의 바깥에서 온 것일까? Then the other voices began to come through. And the first time, the little mechanical voice came in and said, "We are scanning." 깊은 최면에 들어간 내담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기억을 말한다.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때로는 전생이라고 믿는 낯선 풍경을 묘사한다. 돌길이 보여요.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사람들이 낯선 옷을 입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식의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뜻밖의 현상이 나타났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어조의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이다. They said, "Why give the information to just anyone? Give it to somebody who will use it." And then they said, "What do you want to know?" 돌로레스 캐넌. 45년에 걸쳐 최면 현장을 마주한 그녀는 최면 상태의 사람들이 꺼내놓는 기묘한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각각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그녀는 그 배후에 한 개인의 기억을 넘어선 거대한 지식원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다. 오늘은 한 여성이 평생 마주한 기록을 따라 최면 속에서 대답하기 시작한 그것의 정체를 추적해보겠다. 의문의 존재. 최초의 그것은 하나의 존재로 나타나지 않았다. 때로는 우주선 안에서 인간의 몸을 살피는 존재처럼 말했고 때로는 기계음에 가까운 짧은 문장만 남겼다. 목소리가 바뀔 때마다 말투도 달라졌다. 캐넌은 처음에 그것들을 서로 다른 외계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션이 진행될수록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름도 모습도 밝히지 않은 채 내담자의 삶을 훤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무언가가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Now I say it's the greatest force in the universe. There's nothing greater than it. Has absolute power. 그녀는 그것을 잠재의식으로도 불렀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잠재의식과는 달랐다. 잊힌 기억이 쌓여있는 마음속 창고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다보는 또 하나의 의식에 가까웠다. 그녀는 최면이 가장 깊어졌을 때 그 의식을 불러냈다. 그리고 내담자가 미리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씩 건넸다. 왜 당신에게 같은 관계가 반복되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는가? 당신은 왜 이 가족에게 태어났는가? 지금 이 삶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대답은 내담자의 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던 사람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이름을 제3자처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겪는 일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이곳에 오기 전 무엇을 선택했는지 알고 있다. 캐넌이 무슨 이름으로 불러도 그것은 개의치 않았다. 상의자, 오버소울, 우주의식. 인간이 붙인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의문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죽음 뒤의 삶.
몸이 멈춘다고 해서 당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육체에서 벗어난 뒤에야 방금 끝난 삶을 더 넓은 곳에서 바라보게 된다. 최면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죽음을 맞았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병사도 있었고 병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노인도 있었다. 낯선 시대, 낯선 이름으로 한 생을 살아간 뒤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면 장면은 어김없이 바뀌었다. 고통은 몸과 함께 멀어지고 의식은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본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중요했던 이름과 신분은 오래 입었던 옷처럼 낯설어진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존재와 마주한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심판보다 회고에 가까웠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무엇을 소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 번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두려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시 경험한다. 자신이 던진 말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느낀다. 당신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만든 모든 감정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구도 당신을 심판할 필요도 심판하지도 않는다. 최면 현장에서 같은 설명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태어나기 전 서로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약속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끝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계획은 모두 지워집니다. 답을 기억한 채 시작한다면 선택은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모든 고통을 태어나기 전에 선택으로 돌리는 것은 타인의 폭력과 부당함까지 피해자가 고른 선택이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잔인한 책임 전가로 바뀐다. 그럼에도 그녀가 기록한 대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인간은 삶 전체를 보지 못한 채 눈앞에 단 한 장면만을 현실의 전부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나머지 장면들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동시에 존재하는 나. 당신들은 시간을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누어 바라본다. 그러나 더 넓은 곳에서는 모든 삶이 지금 이 순간 함께 존재한다. 인간에게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 어제는 사라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묘사한 세계에서는 여러 시간이 투명한 막처럼 겹쳐 있었다. 그곳에서 전생은 이미 끝나버린 이전의 삶이 아니었다. 다른 시간의 지점에서 자신의 현재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나였다. 하나의 영혼이 한 번에 하나의 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식이 자신의 일부를 나누어 서로 다른 시대와 몸, 서로 다른 세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체가 아니다. 거대한 존재가 이 삶을 바라보기 위해 열어둔 하나의 창이다. 다른 창에서도 또 다른 당신이 자신을 유일한 존재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의 나는 가짜가 아니다. 다만 전부가 아닐 뿐이다. 현재의 이름과 성격, 기억은 더 큰 존재가 이곳을 경험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시점이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열린다면 지금의 삶에 집중할 수 없기에 다른 삶의 문은 닫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문이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 보는 장소가 이상할 만큼 그립거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는 순간, 저는 그런 감각을 다른 삶에서 새어들어온 기억의 잔상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내담자가 묘사한 삶은 지구라는 무대가 아니기도 했다. 어떤 이는 낯선 행성의 생명체였고 어떤 이는 육체 없이 빛과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 중에는 지구에서의 삶이 처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저는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곳에서 아주 멀리 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이질감은 남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경쟁과 소유가 낯설고 존재하지 않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곳의 방식에 끝내 섞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이야기는 삶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고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혹적이다. 동시에 바로 그 이유로 위험하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을 모두 특별한 기원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순간 믿고 싶은 이야기가 현실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더 큰 의식에서 갈라져 나온 존재라면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 수십억 개의 의식이 저마다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고 믿는 이 거대한 무대는 어떻게 빈틈없이 유지되는 것일까? 무대와 사람들. 영화에는 주인공만 등장하지 않는다. 거리와 공항, 경기장을 가득 채워 장면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당신들이 현실이라 부르는 곳에도 배경이 필요하다. 저는 이들을 백드롭 피플, 배경을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삶에서 깊이 얽히는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위해 연결된 영혼들이다. 부모와 자녀,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까지 서로의 선택과 변화에 참여한다. 그러나 길에서 한번 스치고 군중 속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 모든 사람에게 독립된 삶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들은 인간처럼 걷고 말하며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을 거듭하며 경험을 쌓는 영혼이 아니라 현실의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잠시 형상을 얻은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역할이 끝나면 무대에서 사라지는 엑스트라처럼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기묘한 이야기는 훗날 NPC라는 말과 결합했다.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 대중의 흐름을 의심 없이 따라가는 사람, 깊은 내면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을 두고 누군가는 영혼 없는 존재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지,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없는 사람도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기묘한 방향으로 이어진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갈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을 내 의식이 이 장면을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 저 사람들의 장면을 채우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인식의 균열을 만든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의 장면을 채우고 있지만 그들 중 누군가의 시선에서 나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하다. 이름도 알 수 없고 다시 만날 일도 없는 한 장면의 배경이다. 그렇다면 배경이라는 것은 영혼이 없는 특정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일까? 아니면 서로 다른 현실이 겹치는 순간 누구나 잠시 맡게 되는 역할일까? 거리와 공항을 채우는 사람들이 장면에 필요한 순간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라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무대에서 나는 정말 이 삶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경험을 완성하기 위해 잠시 이 장면을 채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의 정체. I began calling it the subconscious, because I didn't have a name for it. 당신은 어떤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되고 다른 장면에서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의 높고 낮음을 뜻하지 않는다. 각자가 서로 다른 시점에서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And they said, we don't care what you call us, we don't have a name anyway. But some people say we are communicating with the higher self, the oversoul, the higher consciousness. Some people call it the universal consciousness. 이름은 달랐지만 그것들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였다. 지금의 인격보다 훨씬 넓고 서로 다른 시간과 세계의 수많은 삶을 동시에 바라보는 의식이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던진 모든 질문은 결국 당신이 잊어버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다. 45년 동안 한 여성이 추적한 정체불명의 존재. 인간의 내부에 있으면서도 삶과 죽음의 경계 밖에서 모든 장면을 바라본다고 주장한 더 큰 의식.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잊어버린 본래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돌로레스 캐넌의 저서와 인터뷰 그리고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아 재창작되었다. 그녀가 처음 최면을 접한 것은 1968년이었다. 남편과 함께 체중 문제로 고민하던 한 여성을 최면으로 돕던 중 내담자가 자신을 전혀 다른 시대의 인물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그녀가 수많은 저서를 통해 반복해서 주장했던 내용의 핵심은 분명하다. 현재의 이름과 기억으로 이루어진 인격은 인간의 전부가 아니며 그 바깥에는 여러 삶을 동시에 바라보는 더 큰 의식이 존재한다. 그녀는 서로 알지 못하는 내담자들에게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한 사람에게서 얻은 정보의 빈틈을 다음 사람에게 다시 묻고 그렇게 모인 답을 퍼즐처럼 맞추며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 동시에 분명한 맹점이기도 하다. 모든 질문을 던진 사람은 바로 캐넌이었기 때문이다. 최면 상태의 기억은 질문자의 표현과 기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출간된 책들 역시 그녀가 직접 선택하고 재구성한 기록이다. 비슷한 답이 반복됐다는 사실은 신빙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기록을 의도적인 거짓말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내담자들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잇는 방대한 서사를 만들어낸 셈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마주한 것이 인간 의식 너머의 거대한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수많은 질문 끝에 완성된 그녀의 세계관이었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다.